어머 세상에, 우리 건물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명품으로 휘감은 김지숙은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파혼해. 어디서 감히 청소부 주제에 우리 집안을 넘봐? 지숙은 아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걸레를 든 사돈 선자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빌딩의 대리석 바닥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화려한 명품 백 속에 감춰진 빚더미, 그리고 낡은 작업복 속에 숨겨진 수백억의 자산.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믿고 오만방자하게 날뛰던 지숙에게 곧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덮쳐옵니다. 지금부터 갑과 을이 뒤바뀌는 통쾌한 반전의 복수 이야기.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며칠 전 아들의 상견례에서 마주한 예비사부인 박선자의 얼굴이 김지숙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 진짜 머리 아프네. 그 얼굴을 어디서 봤더라? 김지숙이 신경질적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찜찜한 기분을 떨치려 자신이 운영하는 명품 브랜드샵 앞 복도를 거닐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육중한 청소용 카트가 삐걱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든 지숙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의 중년 여성이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숙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소리를 들었는지 청소복 차림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아 어색한 미소를 나누던 바로 그 얼굴, 예비 사부인 박선자였습니다. 그 순간 지숙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 전 시장 좌판에서 악착같이 옷을 팔던 시절, 지숙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무참히 짓밟아 버렸던 바로 그 여자, 박선자였습니다. 상견례 때 기억이 날듯 말듯 했던 그 얼굴이 청소부 복장을 한 박선자를 보자 번뜩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자가 먼저 허리를 펴고 꾸벅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 뵙네요. 파도 한 점 잃지 않는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선자는 지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지숙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다행이야.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날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해. 그리고 알아봤으면 상견례장에서 날 가만 안 뒀겠지. 하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그 공포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숙이 두 팔을 교양 있게 팔짱을 끼며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사부인 아니세요? 아니, 우리 건물 청소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에. 걸레를 쥐고 있던 선자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숙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 저는 여기 1층에서 명품 브랜드샵 운영해요. 왜 한 번을 못 마주쳤지? 근데 조금 그렇네요. 하필 또 이 건물 청소부시라니. 지숙은 거들먹거리며 말했지만 명품 백을 쥔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다시 걸레에 묻은 물기를 꽉 짜내며 대답했습니다. 제 손으로 땀 흘려 돈 버는 일이니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곧 우리 민준이 장모가 될 사람이 이걸 우리 아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숙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며 날카롭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선자가 묵묵히 바닥을 닦다 말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체면보다는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머, 사부인도 참, 꼭 제가 정직하게 안 산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아무튼 우리 민준이가 어떤 애인데 예비 장모님이 건물 청소를 하고 계시면. 지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자의 눈빛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연민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자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건물이라고 하셨지요? 흥미로운 말씀이시네요. 그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숙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자의 그 평온한 표정 뒤에 거대한 폭풍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뭐가 흥미롭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선자는 그렇게 말하며 청소용 카트를 끌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지숙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사부인. 선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저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우리 민준이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이라서요. 우리 딸이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보시다시피 저는 인맥이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고 민준이도 좋은 집안에서 탐내는 아이인데. 지숙이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화려한 가게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선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께서는 혹시 이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숙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런 건 왜 물으시는 건가요? 매달 꼬박꼬박 내시는 임대료는 누구에게 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자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숙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런 건 관리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선자는 더는 묻지 않고 지숙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 띤 얼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지숙은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짧은 인사를 남긴 선자는 미련 없다는 듯 카트를 끌고 복도 모퉁이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숙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네, 엄마. 웬일이세요? 너 당장 그 결혼 엎어.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혼하란 얘기야. 네 장모 될 여자가 이 건물 청소부라고. 청소부. 지숙이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시끄러워.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감히 청소부 집안하고 사돈을 맺어? 당장 헤어지라고. 지숙은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힘이 풀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숙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박선자, 왜 하필 여기에? 그날 밤 김지숙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고급 거위털 이불 속에서도 온몸에 가시가 돋친 듯 불편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선자의 그 알 수 없는 미소가 어른거렸고 눈을 뜨면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지숙이 벌떡 일어나 앉아 이불을 신경질적으로 걷어찼습니다. 미친 여자, 청소부 주제에 뭐가 저렇게 당당해? 그녀는 잠옷바람으로 거실을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혹시 날 알아봤나?
아니야, 날 알아볼 리가 없어. 내가 얼굴에 들인 돈이 얼만데. 하지만 스스로를 위로하는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숙은 가게 일을 하면서도 온 신경이 복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행여나 청소 카트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숙이 새로 들어온 실크 블라우스를 마네킹에 입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통유리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건물 입구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박선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청소도구 대신 세련된 디자인의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저도 모르게 마네킹 뒤로 몸을 숨기고 그녀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선자는 건물 외벽에 손을 짚고 무언가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건물을 보러 온 사람처럼 기둥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벽의 작은 틈을 손끝으로 쓸어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휴대폰을 꺼내 건물 곳곳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지숙의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뭘 하는 거야, 저 여자가? 지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숙이 일부러 구두굽 소리를 또각거리며 선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연 어머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오늘은 청소 안 나오시는 날인가 봐요? 선자가 소리나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볼일이라니요? 건물 사진은 왜 그렇게 찍으시는 거고요? 지숙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선자가 건물 벽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흠이 없는지 꼼꼼히 봐야죠. 네, 자산이라니요? 그게 무슨... 아, 제가 일하는 곳이니 제 자산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선자는 그렇게 말하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금장 만년필이었습니다. 척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지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자는 그 만년필로 작은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평생 이런 일만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지숙이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녀의 수첩을 곁눈질했습니다. 선자가 그런 지숙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께서는 제가 하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안과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1층에서 명품 브랜드 운영하는데 아들 장모가 청소하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지숙이 쏘아붙이듯 말했지만 선자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서늘한 기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자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돌아섰습니다. 지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유유히 사라지는 선자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박선자의 차분하고 당당했던 뒷모습은 지숙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뒤 텅 빈 가게 안에서 지숙은 장부를 노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대체. 머리를 감싸주는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통 붉은색으로 적힌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직원 김미란이 먼지 쌓인 계산대 앞에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손님이 한 명도 없네요. 손님 없는 거 내가 몰라. 시끄러워. 지숙이 신경질적으로 장부를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틈으로 우편물 한 통이 툭 떨어졌습니다. 미란이 얼른 편지를 주어 지숙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관리사무소에서 온 것 같아요. 봉투를 뜯는 지숙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젠장. 지숙이 편지를 구겨쥐자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장님? 임대료 독촉장이야. 석 달치나 밀렸다고 당장 내놓으래. 네, 석 달이나요? 그래. 관리비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어. 아주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지숙은 고급 가죽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들로 가득한 화려한 가게의 실상은 이토록 비참했습니다. 그때 지숙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글자를 보자 지숙은 급히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민준아. 웬일이야? 지숙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아니야, 멀쩡해. 서연이가 엄마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신 거 아니냐고. 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지숙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걔가 뭘 안다고? 너는 걔 말 듣고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왜 그러세요? 서연이는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혹시 서연이 어머니 때문에 그러세요? 지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파혼하라니까 왜 아직도 만나고 있어? 지숙은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결국 잠들지 못하고 어두운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죠. 결국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지수가 이 밤중에 웬일이니? 전화 너머로 잠결인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나 이제 어떡해? 무슨 일인데 그래, 호들갑은. 가게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렸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지숙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머, 그걸 어쩌니?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 무슨 일인데? 민준이가 결혼하겠다고 며칠 전에 상견례를 했는데 장모 될 사람이 누군지 알아? 지숙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누군데? 박선자야. 시장에 있던 그 박선자.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설마 너한테 갯돈 떼먹히고 남편까지 죽었다는 그 여자? 그래, 그 여자. 그 여자가 어떻게 내 사돈이 되냐고. 지숙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그럼 너 알아봤어? 그 여자가 널 알아봐? 모르겠어. 처음엔 못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요즘 하는 짓이 이상해. 꼭 나를 다 알고 떠보는 것 같단 말이야. 지수가, 너 그때 그 갯돈. 언니까지 그 소리 할 거야? 그때 그 돈 없었으면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 나앉았어. 내가 살자고 한 짓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지숙의 목소리는 어느새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민준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격앙된 목소리에 민준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박선자가 어떻게 내 사돈이 되냐고.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선자는 분명 서연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은 숨을 죽이고 어두운 복도에 기댄 채 엿들었습니다. 언니까지 그 소리 할 거야? 그때 시장에서 갯돈 그거 내가 살자고 한 짓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시장, 갯돈. 민준의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가 날 알아본 것 같아서 무서워 죽겠다고. 이 일이 알려지면 민준이 얼굴은 어떻게 봐?
민주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현관으로 물러나 마치 방금 들어온 것처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자 거실에서 통화를 급히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지숙이 황급히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지숙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민준이 지숙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이모랑. 그냥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 지숙이 손부채질을 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피곤하네요. 저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그래, 어서 들어가. 민준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지숙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밤새 민준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갯돈, 그리고 박선자. 아무렇게나 흩어진 조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민주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주는 까치발을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집 안구석에 있는 작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어머니가 처녀 시절부터 쓰던 물건들을 모아두는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상자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동대문 시장 상인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선명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선자. 그리고 그 옆에는 날짜와 함께 갯돈으로 보이는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수첩 사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주워드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앳된 얼굴의 어머니와 지금보다 훨씬 젊은 서연의 어머니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가 서연이 어머니랑 친구였다고?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풋풋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단짝 김진숙 박선자. 분명히 사진 속 여자는 젊은 시절 엄마인데 자신의 엄마 김지숙이 아닌 김진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준아, 너 거기서 뭐해? 등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잠옷바람에 지숙이 귀신처럼 나타나 민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이 새벽부터 남의 물건은 왜 뒤지고 있어? 지숙의 시선이 민준의 손에 들린 사진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찾았어? 지숙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사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리 내놔. 엄마, 잠깐만요. 민준이 재빨리 몸을 피하며 사진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왜 이러세요? 엄마, 이분 서연이 어머니 맞죠? 두 분 친구셨어요? 친구는 무슨 놈의 친구야? 그냥 시장에서 얼굴만 알던 사이였어. 지숙이 새빨개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얼굴만 알던 사이인데 사진 뒤에 영원한 단짝이라고 써요? 여기 진숙나는 이름은 엄마 옛날 이름이에요? 시끄러워. 그건 그냥 어릴 때 장난으로 쓴 거야. 지숙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젯밤에 통화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그 말에 지숙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네가 뭘 들어? 박선자, 시장, 갯돈. 전부 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뭔 소리야? 내 통화를 엿들었어? 엿들은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다가 들렸어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잖아요. 민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숙은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는지 벽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알 거 없어. 지난 일인데 왜 그렇게 서연이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세요? 왜 서연이와의 결혼을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거냐고요. 지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갯돈이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네가 알아서 뭐하게. 그냥 난 그 여자가 우리 가게 건물 청소부라 쪽팔린 거야. 왜 제가 알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숨기면 숨길수록 더 알고 싶어져요. 민준이 품에서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던 친구였잖아요. 그 말에 지숙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그래, 친구였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 그런데 왜요? 친구였으니까. 징글징글한 친구였으니까 더더욱 안 되는 거야. 지숙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아, 제발. 제발 그냥 모르는 척 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엄마. 그럼 저 서연이랑 결혼 못해요? 이유도 모르고 헤어져야 해요? 결혼은 절대 안 돼. 이유를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저도 못 물러나요. 민준이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지숙은 한참 동안 아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마지막 말이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직접 알아봐. 나는 말 못해. 대신 절대 후회하지 마라.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사진 속 두 여자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웃고 있는 두 여인의 시간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 가을, 동대문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이었죠. 비좁은 좌판에 앉은 과거의 진숙과 선자가 갓 떼온 옷들을 분주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새빨간 스웨터를 펼쳐 보이며 해맑게 물었습니다. 진수가, 이 스웨터 색깔 참 곱지 않니?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 진숙이 주파나를 튕기다 말고 스웨터를 흘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색은 고운데 단가가 너무 비싸. 이거 하나 팔아봤자 얼마 남지도 않아. 장사 수완이 좋은 그녀는 언제나 이익부터 계산했습니다. 그래도 물건이 좋아야 제값 받는 거 아니겠어? 제값은 무슨, 손님들은 무조건 싸고 양 많은 걸 좋아한다고. 진숙이 퉁명스럽게 말하며 지나가는 손님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 골라. 오늘만 이 가격. 두 장에 10,000원.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에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진숙은 손님들과 유쾌하게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옷을 팔았습니다. 선자는 그런 진숙의 모습을 감탄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시장 구석의 국밥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선자가 뚝배기 속 깍두기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진수가, 너는 정말 대단해. 장사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천재는 무슨,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일이 된 거지.
진숙이 국밥을 후후 불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손님들이 딱한 사정 얘기하면 마음 약해져서 미치고 팔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돈을 못 모으는 거야. 이 바닥에서 착해 빠진 건 진짜 바보 같은 거야. 진숙이 젓가락으로 선자의 이마를 콩 쥐어박으며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도 다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잖아. 쯧쯧. 선자야, 우리 언제까지 이 좌판에서 썩을 거야? 난 답답해 죽겠어. 진숙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좌판 너머 번듯한 상가 건물을 향해 있었습니다. 가게라도 하나 얻으면 소원이 없겠다. 가게, 당연히 얻어야지. 우리 둘이 힘 합치면 저 건물도 살 수 있어. 정말? 우리가? 선자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성실하고 나는 머리가 있잖아.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이 어디 있어? 진숙이 선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모아? 개를 하는 거야. 내가 개주가 될게. 며칠 뒤 진숙은 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푼돈만 만지다가 늙어 죽을 겁니까? 뭉쳐야 삽니다. 그녀의 말에 상인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를 하나 만들까 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만 모으면 급할 때 목돈을 확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한 상인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개주가 돈 들고 튀면 어쩔 건데? 모두의 시선이 진숙에게 쏠리자 옆에 있던 선자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진숙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진숙도 진지한 얼굴로 상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길 겁니다. 결국 선자의 보증과 진숙의 호소력에 넘어가 여러 명의 상인이 모두 개에 들기로 했습니다. 개는 순조롭게 돌아갔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선자가 장사를 마친 진숙을 찾아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진수가 우리 남편 수술 날짜가 잡혔어. 정말 잘 됐다. 이제 몸 성이 지낼 일만 남았네. 그런데 수술비가 500만 원이나 필요하대. 내 갯돈 타려면 아직 멀었는데. 선자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졌습니다. 진숙이 그런 선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개주인데 어떻게든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양해 구해서 내 돈부터 먼저 빼줄게. 정말? 진수가 고마워. 선자는 진숙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진숙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복부인이 그녀에게만 은밀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저기 강남 땅, 곧 금싸라기가 될 땅이야. 지금 거기에 가게 하나만 잡아두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정말이에요? 그럼 계약금으로 1,000만 원만 있으면 돼. 며칠 안에 결정해야 할 거야. 1,000만 원. 그 순간 진숙의 머릿속에 갯돈 통장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장에는 거짓말처럼 정확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숙은 잠 못 이루고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천사와 악마가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선자 남편 수술비는 어떡하고, 선자 남편이 죽든 말든 내 알바야.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시장 바닥에서 썩어야 한다고. 그래, 이건 선자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거야. 진숙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 돈으로 크게 성공해서 나중에 선자한테 돈 몇 푼 던져주면 그땐 고맙다고 울면서 매달리겠지. 이게 다 선자를 위한 길일 수도 있어. 수술은 뭐 돈 빌려서라도 하겠지. 그녀는 달고 다른 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 적힌 일금 1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둠 속에서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숙의 탐욕이 끓어오르던 바로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고요를 깨고 대문이 부서져라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수가, 문 좀 열어봐, 진수가.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는 분명 선자였습니다. 진숙이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 문을 열자 넋이 나간 얼굴에 선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 병원인데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대. 선자가 진숙의 팔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뭐, 수술 날짜 좀 더 남았잖아. 밤새 아프다고 끙끙 앓다가 숨을 못 쉬어서 업고 뛰었어. 심장이 다 망가졌대. 선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하면 괜찮대?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대. 그 개돈 말이야. 지금 빼주면 안 돼? 당장 내일까지 있어야 한다는데. 그 순간 진숙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선자가 진숙의 손을 덥석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개주니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줘, 진숙아. 선자는 진숙의 발치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강남 가게와 선자의 남편이 쉴 새 없이 저울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진숙은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죠. 그녀는 선자를 부축해 일으키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어나, 선자야. 진숙아, 걱정하지 마. 병원에 가 있어. 우리가 어떤 친구인데 내가 시장 사람들한테 양해 구해서 갯돈 빼서 병원으로 갈게. 정말? 정말이지? 그럼 얼른 병원으로 가봐. 내가 오늘 안에 돈 만들어서 꼭 갈게. 진숙은 선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진수가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선자는 수없이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희망을 품은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자가 사라지자마자 진숙의 얼굴에서 온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곧장 복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진숙이에요. 계약금 오늘 바로 넣을게요. 전화를 끄는 진숙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정과 의리, 사람의 목숨 따위는 그녀의 성공에 대한 욕망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숙은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안하다, 선자야. 하지만 내 남편 목숨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그녀는 갯돈 통장에서 1,000만 원 전부를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짐가방을 꾸리는 대신 책상에 앉아 태연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 자국까지 일부러 만들면서 말이죠. 선자에게. 선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사실은 사기를 당했어. 더 큰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갯돈 전부를 날렸어. 너랑 시장 사람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차라리 죽고 싶지만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아. 미안해, 정말로. 진숙은 심지어 그럴싸한 가짜 투자 계약서까지 만들어 편지 옆에 두었습니다. 자신 역시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새벽 4시. 진숙은 돈가방 하나만 든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남편 곁을 지키다 진숙이 연락이 되지 않자 선자가 진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진숙아, 나왔어. 돈은 준비됐어? 하지만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하고 떨리는 손으로 펼쳐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선자의 손에서 편지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사기, 돈을 다 날렸다고?
선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녀가 비틀거리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돈을 구하지 못했어요. 수술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든 제가 수술비는 마련해 올게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안타깝지만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님. 그 후 며칠간 선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남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 잘못 아니야. 울지 마. 남편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차가워진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선자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내내 선자는 영정 사진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은 모두 마르고 그 자리에는 배신에 대한 차갑고 단단한 증오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기점으로 두 여자의 운명은 빛과 그림자처럼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배신의 대가로 얻은 돈 위에서 화려한 성을 쌓아 올렸고 다른 한 사람은 잿더미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죠. 진숙은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와 얼굴의 촌스러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성형외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진숙이라는 이름을 김지숙으로 개명했죠. 그녀는 훔친 갯돈 1,000만 원을 들고 망설임 없이 압구정의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운이 좋으시네. 여기가 곧 서울의 중심이 될 겁니다. 복부인의 말대로 강남 개발붐이 일면서 지숙의 가게는 날개를 단 듯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이 원피스 너무 예쁘다. 이거 이태리 거죠? 가게를 찾은 사모님이 화려한 원피스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지숙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사모님.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거예요. 딱 하나 남았어요. 어머, 정말? 그럼 당장 주셔요. 얼마예요? 사모님께만 특별히 50만 원에 드릴게요. 동대문에서 5만 원에 떼온 옷이었습니다. 첫 손님을 보낸 지숙은 돈다발을 손에 쥐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선자는 갓난아기 서연을 등에 업고 허름한 빌딩의 계단을 닦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서연이 칭얼거릴 때마다 선자는 이를 악물고 걸레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아이고, 애 없고 고생이 많소. 지나가던 경비원이 혀를 찼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우리 서연이 밥이라도 먹이죠. 밤이 되면 선자는 좁은 단칸방에서 서연을 재우고 낡은 상을 폈습니다. 그 위에는 온통 부동산 관련 신문 기사와 지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빨간 펜으로 개발 예정 지역을 표시하며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자가 낡은 흑백 사진 속 남편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우리 서연이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낼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몇 년 후 지숙은 압구정의 큰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최고급 명품만 취급하는 곳으로 유명해졌죠. 사장님, 오늘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어요. 호호호,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조만간 백화점에도 입점해야지. 지숙은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고 상류층의 삶을 만끽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을 색깔별로 사들였습니다. 반면 선자는 악착같이 모은 돈과 밤새 공부한 지식으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허허벌판을 헐값에 사들였죠. 엄마, 배고파? 우리 집은 왜 맨날 김치에 밥만 먹어? 어린 서연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서연아, 밥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야.
친구들은 돈가스 사 먹는데. 선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 딸. 엄마가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 높은 곳에 올려줄게. 시간이 흘러 2000년대에 접어들자 두 여자의 운명은 다시 한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자가 사두었던 땅들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사모님, 3년 전에 사신 그 땅, 지금 평당 500만 원입니다. 10배가 올랐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선자는 전화기 너머에서 담담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직 팔지 마세요. 하지만 지숙의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하며 사람들은 더 이상 비싼 그녀의 가게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러다 우리 가게 망해요. 우리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야. 시끄러워. 어디 옷 같지도 않은 싸구려를 인터넷으로 파는 것들이랑 나를 비교해. 지숙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고급 술집에서 돈을 물쓰듯 쓰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걱정 마. 돈이란 건 말이야. 써야 들어오는 거야. 그동안 선자는 단 하루도 복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고용해 김진숙이라는 여자를 수소문했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진숙이를 꼭 찾아야 하는데 대체 있는 거지. 진짜 죽은 거야? 아니면 이름 바꾸고 숨어 지내는 걸까?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때 시장 좌판의 동업자였던 두 여자는 이제 겉과 속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으로 서로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속은 텅 빈 채 화려한 껍데기만 남았고 다른 한 명은 남루한 옷 속에 거대한 부와 복수심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던 두 여자의 운명의 실이 2024년 봄에 이르러 마침내 다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자는 늘 그랬듯 신문의 부동산 면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경매 공고에 그녀의 시선이 얼음처럼 박혔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핵심 상권 빌딩, 경매 시작가 150억. 선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는 그녀에게 이런 기회를 잡을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죠. 며칠 후 경매장은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선자는 그 소란 속에서도 연꽃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170억, 175억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고성이 오가며 열기가 달아올랐지만 선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경매사가 새로운 호가를 외치려는 순간 선자가 처음으로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185억.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시끄럽던 경매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위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185억.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의 망치 소리가 선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3주 후 선자는 자신의 건물이 된 빌딩 앞에 섰습니다.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통유리 건물을 보며 선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관리인과 함께 건물에 입주한 가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1층에 있는 저 명품샵이 월세도 제일 비싸고 계약 기간도 5년이나 남았습니다. 관리인이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려한 금장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지숙 부티크. 지숙? 선자가 홀린 듯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거만한 표정으로 손님에게 옷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자의 온 세상이 멈췄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얼굴엔 주름이 졌지만 그 특유의 야비한 웃음과 탐욕스러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원수, 김진숙. 선자의 심장이 바닥 없는 늪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수십 년을 찾아 헤맨 네가 여기 있었구나. 이름까지 바꾸고 살고 있었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웃는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 서연의 상견례 장소. 선자는 맞은편에 앉은 사돈의 얼굴을 보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이 엄마 김지숙입니다. 지숙 부티크의 그 여자 김진숙이 바로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선자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죠. 지숙은 선자를 보며 어디서 본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시장 좌판에 초라했던 친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따님은 참 곱네요. 그런데 직업이 간호사라고요? 아이고, 3교대 근무하면 남자 내조하기 힘들 텐데. 지숙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친 무시가 배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만큼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며칠 밤낮을 고통 속에서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악마 같은 여자에게서 내 딸을 떼어놔야 할까요? 아니면 내 복수를 포기하고 서연이의 행복을 빌어줘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선자는 피눈물을 삼키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 복수심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 내 원한은 내가 안고 가자.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과연 한 아이의 시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 인간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선자는 옷장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낙찰받은 건물 관리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며칠 동안 1층은 제가 청소하려고 합니다. 아니, 대표님이 왜 건물 상태도 좀 보고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선자는 자신의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은 가슴 깊이 묻은 채 그녀는 매일 지숙의 가게 앞을 닦았습니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그만둬. 가게 안에서 직원을 몰아세우는 지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는 선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용서를 위해 시작한 마지막 확인은 어쩌면 기나긴 복수의 서막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어머니 사이에 놓인 거대한 진실의 벽을 자신의 손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시장은 사진 속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민주는 시장 구석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상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르신, 혹시 30년 전에 여기서 장사하셨던 김진숙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낙담하여 돌아서려던 그때였습니다. 한쪽에서 콩나물을 다듬던 할머니가 민준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 사진 나 좀 보여줘봐. 나도 30년 전에 여기 있었으니까 알 수도 있지.
민준이 급하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이구, 인연 사진을 어디서 구했대? 할머니, 이 사람 아세요? 알다마다 아주 나쁜 년이지. 사람들 갯돈 싸그리 들고 튄 꽃뱀 같은 년 아냐. 할머니가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갯돈이요? 그래. 그것 때문에 박선자네 남편이 죽었잖아. 수술비가 없어서. 민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통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최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가봐. 지금 저기 건너편 건물주야. 그 양반이 그때 걔 총무였으니 자세히 알 거야. 민주는 곧장 할머니가 알려준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태성무역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안 70대로 보이는 최 회장이 민준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김진숙 씨에 대해 여쭤보러 왔습니다. 민준의 말에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제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최 회장이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네가 진숙이 아들이라고? 그는 한참 동안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갯돈을 가지고 도망가셨다고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 앉게. 최 회장은 굳게 잠긴 책상 서랍에서 먼지 쌓인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김진숙이 관리하던 개 장부다. 여기 김진숙과 박선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지.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겼습니다. 박선자의 이름 옆에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낸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선자는 푼돈 아껴가며 개를 부었어. 남편 심장 수술비가 필요해서 갯돈을 빼야 했는데 그런데 자네 어머니가 그 돈 전부를 들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게야. 그래서 서연이 아버님은 수술 못했지. 돈이 없어서 병실에서 그냥 눈을 감았지. 최 회장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민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민준은 장부를 품에 안은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유령 같은 몰골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지숙이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없이 낡은 개 장부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장부를 본 지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네가 어떻게 해? 어머니가 30년 전에 저지른 죄의 기록입니다. 동대문 시장 최 회장님께서 주셨어요. 지숙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서연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더군요.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그건 오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나와요? 민준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도 그때 죽을 뻔했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야. 지숙도 마주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경찰서 가서 자수하세요. 그리고 서연이와 어머님께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뭐, 자수? 내가 미쳤니? 그리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지숙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왜 하필 그 박선자 딸년을 만나서 이 사단을 만들어? 엄마. 민준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었어. 이름까지 바꾸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네가 호의호식하면 산 것도 내 덕분이잖아. 민준은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서연은 민준의 헬쑥한 얼굴에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서연아, 미안해.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서연이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민주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진실을 한자 한자 힘겹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없어. 민주는 말없이 품에서 낡은 개 장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볼게. 서연이 호옷 한 장 걸친 사람처럼 떨며 일어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선자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와서 앉아봐. 서연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딸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선자가 놀라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래, 내 딸. 무슨 일이야? 민준 씨 어머니가 우리 아빠 돌아가시게 한 사람이라며? 선자의 손에서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연아, 엄마, 이제 다 말해줘. 30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선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전부 다 말해줄게. 딸 서연에게 30년의 한을 모두 털어놓은 그날 밤, 선자는 눈물을 흘리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냥 조용히 덮으려고 했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니까 내 행복이 엄마의 한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니까. 선자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독한 여자에게 내 딸을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며칠 동안 그 건물의 청소부인 척 그 여자를 지켜봤단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구나. 여전히 오만하고 약한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그런 여자였어. 그런 여자 밑에서 네가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살 생각을 하니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던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그거고 죄는 죄야. 서연이 눈물을 닦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빠를 죽게 만든 여자가 저렇게 웃으면서 살게 내버려둬? 나는 용서 못해. 절대로. 서연의 단호한 말에 선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의 한을 왜 엄마 혼자 짊어지려고 해? 그건 이제 내 한이기도 해.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지. 딸의 그 눈빛을 본 순간 선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과거의 망령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말입니다. 이제는 추악한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심판의 칼날을 휘둘러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숙의 가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지숙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지숙 부티크입니다. 사부인 저예요. 박선자입니다. 선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 사부인. 어쩐 일이세요? 청소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로 좀 올라오시죠. 네. 사무실이요? 네, 이 건물 10층입니다. 지금 바로 와주세요. 지숙이 무언가 더 물으려 했지만 선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지만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10층에 내린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일 거라 생각했던 곳에 박선자 부동산이라는 고급스러운 금장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숙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최고급 가구로 꾸며진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원목 책상 뒤
평소의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명품 정장을 입은 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자가 턱짓으로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여기가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사부인, 청소하시는 분 아니었어요? 지숙이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듯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선자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소부는 당신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한 제 가면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면은 벗어도 되겠네요. 오랜만이네, 김진숙. 김진숙라는 이름이 나오자 지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름까지 김지숙으로 바꿨더라고.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이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지. 선자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지숙의 앞으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진 뒤에 영원한 친구라고 직접 썼던데 기억해? 지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상견례 때부터 날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 내 딸의 남자가 될 아이의 엄마가 내 남편을 죽게 한 원수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 선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숙의 앞으로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너네 가게 임대료 연체 내역서야. 연체료까지 합쳐서 3천만 원이 넘더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지금까지 냈던 임대료가 내 주머니로 들어왔다는 거야.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니까. 지숙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주인이라고? 내일까지 밀린 임대료 입금하지 않으면 당장 가게 비우고 나가.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지. 지숙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복수? 이건 복수도 아니야. 30년 전 네가 내게서 앗아간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선자야,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지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내 욕심 때문에 한 가정을 파탄내고 내 남편을 죽게 만든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여긴 어떻게? 민준은 지숙을 지나쳐 곧장 선자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죄를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민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지숙이 기겁하며 아들을 말렸습니다. 엄마도 제발 용서를 구하세요. 제발이요. 민준의 말에 지숙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서연이 차가운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서연을 본 선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서연아, 제발.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어떻게 내 아버지를 죽게 한 사람의 아들과 평생을 함께 하겠어?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지숙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의 행복까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마침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던 지숙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지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 기괴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처절하기보다는 섬뜩해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웃으세요? 웃기잖아. 이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니? 지숙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선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기다는 거야? 너, 바로 너 말이야, 박선자. 지숙이 손가락으로 선자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30년, 자그마치 30년이야. 아주 대단한 집념 나셨네. 일부러 이 건물도 산 거지? 내가 있는 줄 알고. 지숙이 스스로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가 복수가 아니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하고 있네. 그녀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나쁜 년이다. 그래서 너는 착하고 불쌍한 피해자야? 진수가 지금 네 아들이 보고 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단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지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도 너처럼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버거웠다고. 그래서 그랬어. 선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눈에 피눈물 나게 해도 된다는 거야? 친구라면 내 사정도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만 힘들었어? 너만 딱했냐고. 민준이 울며 지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다 잘못하셨다고요. 넌 빠져. 나는 지금 억울해서 미치겠으니까. 지숙이 아들의 손을 짐승처럼 뿌리쳤습니다. 선자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억울하다고? 남편을 잃고 갓난아기와 길바닥에 나앉았던 나보다 당신이 더 억울해? 그래, 억울해. 아주 억울해 죽겠어. 왜 나만 나쁜 년이어야 하는데? 지숙이 선자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30년 동안 복수심에 불타오른 너는 정상이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친 나는 비정상이니? 그런 거니? 궤변은 그만해. 궤변?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선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래, 너. 30년 전에도 넌 항상 그랬어. 늘 착한 척, 도덕적인 척. 그래서 고고한 너 때문에 내가 더 추악해 보였던 거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듣는 순간 선자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강물 위에 얇게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깨지듯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뭐라고? 낮고 서늘한 반말에 지숙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너. 선자가 한 걸음 지숙에게 다가섰습니다. 네가 잘나서 착한 척 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킨 거야. 그걸 못 지킨 짐승 같은 너한테는 그게 착한 척으로 보였나 보지. 뭐, 짐승? 그래, 짐승. 친구 남편 수술비를 들고 튀어서 본인 배를 채운 게 짐승이 아니고 뭐야. 민준이 울부짖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엄마 때문에 사람이.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원래 심장이 약했던 사람이라고. 그 뻔뻔한 대답에 선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닥쳐, 네 그 더러운 입으로 내 남편 이름 들먹이지 마. 어디서 핑계를 대?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것 사실이라고요.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너까지 날 가르치려 들어? 지숙이 서연에게 달려들려 하자 민준이 온몸으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숙이 아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결국 너도 네 엄마보다 저 계집애 편이구나. 눈이 멀어가지고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이 조용히 선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서연아, 저런 사람한테 더는 참지 마.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끝까지 엄마 편이야. 딸의 그 말에 선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숙이 그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아주 잘들 논다. 효년하셨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정신? 내가 지금껏 살면서 오늘처럼 정신이 맑은 적이 없었어. 30년 동안 죽어라 이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이거라고. 서연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열심히? 남의 피눈물로 쌓은 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소리쳐? 훔친 게 아니야. 잠시 빌린 거였어. 성공해서 갚으려고 했다고. 지숙의 구차한 변명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선자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갚아. 뭘로 갚아? 보다시피 난 이제 알거지야. 그럼 어쩔 건데? 몰라. 나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지숙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를 지르다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절규만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숙의 마지막 발악이 끝나고 사무실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지숙은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민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2개의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지숙의 앞에 다가가 마치 하찮은 것을 던지듯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선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김지숙, 이제 선택해. 지숙이 초점 잃은 눈으로 선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선택? 그래, 내게 2가지 길을 줄게. 선자가 첫 번째 서류 뭉치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이건 합의서야. 네가 가진 모든 재산, 네가 피눈물로 쌓아 올렸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걸 전부 토해내. 그리고 30년 전 너한테 사기당한 모든 피해자에게 빚을 갚는 거야. 내내 전 재산을. 그리고 3년간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밥 굽는 노인분들한테 무료 급식 봉사를 해.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바로 그곳에서 네 죄를 씻으라는 말이야. 선자가 이어서 2번째 서류 뭉치를 지숙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소장이야. 고소? 횡령, 사기. 30년이 지났지만 증인도 증거도 차고 넘쳐. 공소시효? 어떻게든 되살려 볼 생각이니까 걱정 말고. 지숙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감옥에 가라는 소리야? 그래. 최소 3년은 콩밥 먹을 각오해야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최고 로펌 변호사를 사서 네 재산 그냥 두진 않을 거야. 모조리 빼앗아서 다 돌려줄 거야. 너한테 피해본 사람들한테. 선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지숙이 2 서류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지옥이고 저것도 지옥이잖아. 그래, 지옥이야. 30년 전 네가 내게 선물했던 바로 그 지옥. 선자가 지숙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을 봐서 이 정도 선택지를 주는 거야.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눈물에 잠겨 심하게 갈라져 있었죠. 엄마 합의서에 사인하세요. 민준아, 제발이요. 여기서 더 괴물이 되지 마세요, 제발. 민준의 간절한 애원에 지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걸 다 내놓으라잖니.
원래 엄마 것이 아니었잖아요. 민준이 고개를 들며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눈물 위에 세운 성이었잖아요. 아들의 말은 칼날이 되어 지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봉사하시면서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스스로를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용서? 누가 날 용서해? 엄마 자신 말이에요. 30년간 거짓으로 살아온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람답게 다시 시작하시라는 말입니다. 아들의 지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자가 턱짓으로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제발 네 아들 좀 봐. 지숙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죄 때문에 저 아이가 평생을 죄인의 아들로 고개 숙이고 살게 할 거야? 선자의 마지막 말이 지숙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은 아무 잘못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30년 동안 도망쳤던 그 책임을 이제라도 지라고. 선자가 두 서리를 지숙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해. 더는 시간 못 줘. 지숙은 오랫동안 두 개의 서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했던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아들의 존경까지도. 만약 내가 합의서에 사인하면 정말 모든 게 끝나? 그래. 지긋지긋한 과거는 끝나겠지. 대신 맨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숙이 민준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좀 봐봐.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다 내려놓으면 너는 괜찮아? 용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숙은 아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한다. 그녀가 천천히 합의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30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오만함과 허영심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굴욕감과 분노, 체념이 뒤섞인 눈으로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펜 좀 줘. 선자가 묵묵히 펜을 건넸습니다. 지숙은 펜을 받아든 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 지, 숙. 30년의 악연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린 그날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허름한 무료급식소. 지숙은 고무장갑을 낀 채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과 보석은 온데간데없고 낡은 티셔츠에 몸빼 바지가 그녀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었죠. 도끼 가득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체념과 고단함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국물 좀 더 줘요. 한 노숙인이 빈 그릇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지숙은 묵묵히 일어나 국을 퍼서 날랐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자 급식소 관리인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여사, 오늘도 고생 많았수. 아닙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지숙이 허리를 꾸벅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글자에 지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저 서연이랑 결혼해요. 작게 우리끼리만 할 거예요. 엄마 와주실 수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거길 가도 될까? 엄마니까. 당연히 오셔야죠. 아들의 그 한마디에 지숙은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작은 예식장에서 민준과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을 아끼는 소수의 하객들로 가득 차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지숙은 검은색 정장을 빌려 입고 식장 맨 뒤편 구석 자리에 숨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띤 아들과 그런 아들의 곁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지숙의 가슴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민준이 단상에 올라 하객들에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준의 시선이 아주 잠시 식장 맨 뒤에 앉은 지숙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지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떠난 뒤 지숙도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어머니,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그녀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축하한다. 예쁘구나. 지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그런 지숙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손 좀 보여주세요. 내 손은 뭐하러? 지숙이 저도 모르게 거친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서연이 그런 지숙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온통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서연의 그 한마디에 지숙은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시작? 네. 진짜 사는 거요. 서연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사셔야 해요. 저희도 노력할게요.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서연이 지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지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네 사람은 한적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선자의 남편이 잠든 곳이었습니다. 선자가 남편의 묘비를 부드럽게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연이 시집갔어. 당신 사위, 참 괜찮은 청년이야. 그러니 이제 걱정 마. 민준과 서연이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지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국화 한 송이가 위태롭게 들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숙이 마침내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녀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자가 그런 지숙의 등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도 완벽한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아픔을 안고 새로운 시간을 함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